아서 코난 도일의 가죽 깔때기. 오늘은 중세 프랑스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냉혹한 악녀로 손꼽히는 17세기 후작부인 마리 마들렌 디브레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수많은 소설과 무대 공연으로도 만들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루이 14세 시절 참으로 잔인한 죄인의 처벌 방법과 함께 소설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만 같은 실화 이야기를 19세기 최고의 이야기꾼 코난 도일이 그만의 해석으로 쓴 작품이 바로 가죽 깔때기입니다. 제목이 좀 촌스럽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왜 가죽 깔때기인지 소름 끼치실 거예요. 후작 부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꾹 참으면서 가죽 깔때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내 친구 라이오넬 데이커는 파리의 와그람 거리에 살았다. 그 집은 개선문에서 내려오면서 왼쪽에 있는 철제 난간과 잔디밭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회색 타일은 이끼로 얼룩져 있었고 벽은 곰팡이가 쓸어 변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거리가 정비되기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거리에서 보면 집은 작아 보였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앞쪽에는 5개의 창문이 있었고 뒤편에는 깊게 들어간 긴 방이 있었다. 그곳은 데이커가 오컬트 도서로 꾸민 환상적인 서재로 그의 취미 생활과 친구들의 오락거리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한 장소였다. 부유한 그는 세련되고 기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신비스러운 작품을 모으는데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고 그것들은 가치가 높고 희귀한 것들이었다. 또한 그의 취향은 경이롭기까지 했는데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의 실험은 문명과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데이커는 영국 친구들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학자와 애호가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의 책장과 애장품을 모아놓은 넓고 높은 방에서 최악의 개기스러운 일이 저질러져 왔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데이커의 외모만 봐도 그가 신비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중후한 얼굴에는 고행의 흔적은 없지만 가늘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불룩 솟은 거대한 돔 모양의 두개골에는 강한 정신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지식은 그의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의 능력은 인격보다 월등했다. 살이 많은 얼굴에 깊숙이 파묻힌 작고 총명한 눈은 지성과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그것은 감각주의자이자 이기주의자의 눈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그가 마침내 불로장생의 묘약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나는 그의 복잡하고 기괴한 성격이 아니라 1882년 이른봄 그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영국에서 데이커를 알게 됐다. 내가 대형 박물관 아시리아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는 바빌로니아 석판의 신비롭고 난해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졌다. 우연한 만남이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우정으로 발전했다. 나는 다음에 파리를 방문할 때 꼭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퐁텐블로에 숙소가 있어서 저녁 기차가 불편하니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고 요청했다.
남은 소파는 저거 하나뿐이야. 그가 큰 거실에 있는 넓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서라도 편하게 지내주길 바라네. 갈색의 책들이 높게 쌓여있는 특이한 방이었지만 나와 같은 책벌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구는 없을 것이고 오래된 책에서 나는 희미하고 은은한 냄새만큼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도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방이나 안락한 환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편리하거나 실용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값비싼 것들이긴 하지. 데이커가 선반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방에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만 25만 파운드를 썼거든. 책, 무기, 보석, 조각, 테피스트리, 그림. 모든 물건이 역사가 없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야. 그는 벽난로 옆에, 나는 다른 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데이커의 오른쪽에는 독서대가 있었고 그 위에 놓여있는 램프가 선명한 황금빛 원으로 비추고 있었다. 중앙에는 반쯤 펼쳐진 고대 문서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이하고 매력적으로 생긴 작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와인통을 채우는 데 사용됐을 큰 깔때기가 있었는데 테두리는 변색된 황동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신기한 물건이네? 내가 말했다. 저건 어떤 사연이 있나? 데이커가 말했다. 나도 궁금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손에 올려놓고 살펴보게. 그의 말대로 해보자. 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가죽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극도로 딱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가득 채우면 1리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깔때기였는데 황동 테두리가 둘레를 감싸고 있었고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데이커가 물었다. 글쎄, 중세시대 양주업자나 포도주 상인이 쓰던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말했다. 17세기 영국에서 블랙잭이라고 부르던 가죽 술병을 본 적이 있는데 색깔이나 단단한 게 그 깔때기와 비슷한데? 만들어진 시기는 거의 비슷할 거야. 의심의 여지 없이 액체를 채우는 데 사용이 됐을 거고. 하지만 내가 옳다면 그것을 사용한 것은 기이한 포도주 양주업자였는데 이것을 채운 통도 매우 독특했지. 깔때기 끝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내가 빛을 비춰보자 황금 테두리 위로 약 12cm 위쪽에 가죽 깔때기의 좁은 목 부분이 마치 무딘 칼로 둥글게 자른 것처럼 흠집이 나 있는 게 보였는데 딱 그 부분만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다. 누군가 깔때기의 목 부위를 자르려고 했어. 자르려고 했던 게 맞을까? 이렇게 단단한 재료에 이런 자국을 남기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했을 거야. 도구가 무엇이 됐든 간에 말이야. 자네 생각엔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것 같나? 자네도 잘 아는 걸 텐데. 데이커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작은 눈을 반짝이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자네 꿈의 심리학이라고 아나? 뭐 그런 심리학도 있었나? 이봐, 저 보석함 위에 있는 선반에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이후로 그 주제를 다룬 책들로 가득 차 있어. 그 자체가 과학이라고. 사기꾼 과학이겠지. 점성술사는 천문학자가 되고 연금술사는 화학자가 됐어. 어제의 사기꾼이 오늘의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꿈처럼 미묘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도 질서와 체계로 환원될 거야. 그때가 되면 책장 저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연구는 더 이상 신비주의자의 오락이 아니라 과학의 기초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꿈의 과학과
검은색 황동 테두리 깔때기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들어보게나. 내게는 소장품 구입을 위해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을 찾아다니는 에이전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며칠 전 그는 라틴구에 있는 메투린 거리 뒤편 오래된 집 찬장에서 오래된 잡동사니를 발견하고 손에 넣었지. 그 집의 식당은 은색 바탕에 붉은 V자 모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루이 14세 고위 관리였던 리콜라드 라 레니 가문의 문장으로 밝혀졌어. 그러니 찬장에 있던 다른 물건들도 14세기 초의 물건들이라고 봐야지. 따라서 추론컨대 이 물건들은 모두 리콜라스 라 레니의 소유물이고 내가 알기로 그는 시대의 드라코닉법, 그러니까 그 법은 엄격하고 가혹해서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법을 유지하고 집행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네. 그래서? 이제 깔때기를 다시 한번 손 위에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황동 테두리를 살펴보게.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겠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워진 듯한 흔적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 글자처럼 보였고 그중 마지막 글자는 알파벳 B와 닮아 있었다. B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보이네. B가 틀림없어. 하지만 방금 말한 귀족의 이니셜은 R 아닌가? 맞아. 그게 바로 매력적이지. 그는 흥미로운 물건을 소유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어.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자네는 알아? 짐작 정도만 할 뿐이지. 테두리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게. 그림이 보이지 않나? 왕관 같은데? 의심의 여지 없이 왕관으로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평범한 왕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건 말이지. 계급을 나타내는 귀족의 상징이야. 4개의 진주와 딸기 잎이 번갈아 나오는데 그게 바로 후작의 배지인 거지. 그럼 우린 이니셜이 B로 끝나는 사람이 그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 그럼 이 평범한 가죽 깔때기가 후작의 것이었단 말이야? 데이커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후작의 가족 중 누군가의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테두리에 새겨진 글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도야. 그런데 이게 꿈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데이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낡고 울퉁불퉁한 가죽 덩어리를 보는 순간 혐오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꿈을 통해 몇 번이나 중요한 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네. 그가 강의하듯 말했다. 어떤 물건에 중요한 의문점이 들 때면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물건을 내 옆에 두고 자지. 물론 정통 과학계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모호한 것도 아니야. 내 이론에 따르면 기쁨이든 고통이든 인간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물건들은 민감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민감한 마음이란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네나 나와 같이 훈련된, 교육받은 사람들의 정신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벽에 걸린 오래된 칼을 옆에 두고 자면 그 칼과 관련된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을 꿈꿀 수 있다는 건가? 아주 훌륭한 예를 들었군 그래. 사실 나도 그렇게 해봤다네. 그리고 꿈속에서 저 칼의 소유자가 격렬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봤지. 정확히 어떤 전투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루이 14세 초기 통치 기간에 일어난 민간인과 귀족의 전투였던
프론디스트 전쟁 당시였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는 미신으로 분류했지만 조상들은 이미 이런 의식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잠든 사람이 즐거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베개 밑에 웨딩 케이크를 놓는 것이지. 이 문제를 주제로 작은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사례가 더 실려 있어.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밤 이 깔때기를 옆에 두고 잠이 들었는데 그 용도와 기원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꿈을 꿨지 뭔가. 무슨 꿈이었는데?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커다란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될 거야. 자넨 어떤 느낌에도 쉽게 반응하는 신경을 가진 대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테스트해 본 적은 없네. 그럼 오늘 밤 당신을 시험해보지. 오늘 밤 소파에 누울 때 베개 옆에 이 낡은 깔때기를 놓아둘 수 있겠나? 부탁하네. 그의 요청은 내게는 기괴하게 들렸지만 나 자신도 복잡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 기괴하고 환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데이커의 이론을 조금도 믿지 않았고 이런 실험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데이커는 매우 진지하게 작은 받침대를 내 머리맡에 옮겨 깔때기를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나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며 방을 떠났다. 나는 불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 동안 방금 일어난 기이한 일과 앞으로 내게 일어날지 모를 낯선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의심스러웠지만 데이커의 확신에 찬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나를 둘러싼 비범한 환경, 기이하고 불길한 물건들이 널려있는 이 거대한 방은 내 영혼을 엄숙하게 했다. 마침내 나는 옷을 벗고 램프를 끄고 누웠다. 그리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 나타난 장면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해보려고 노력하겠다. 그 장면은 깨었을 때 본 그 어떤 장면보다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 그곳은 금고처럼 보이는 방이었다. 4개의 모퉁이에서 기둥과 보로 이어지는 아치형 지붕이 가파르게 올라가 컵 모양의 지붕과 만났다. 구조물은 거칠었지만 매우 튼튼했는데 분명 큰 건물의 일부였다. 검은색 벨벳 모자를 쓴 3명의 남자가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 위에 일렬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매우 엄숙하고 슬퍼 보였다. 왼쪽에는 긴 가운을 입은 2 남자가 두툼한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오른쪽에는 금발머리에 하늘색 눈동자를 가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눈을 가진 여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젊음은 지나갔지만 중년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체형은 다소 통통했고 태도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는데 호기심을 자아내는 얼굴로 오똑한 코에 강인해 보이는 작은 입과 통통한 턱에서 미묘한 잔인함이 느껴지는 예쁜 고양이 같은 표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헐렁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가냘퍼 보이는 사제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귀에 뭐라 열심히 속삭이면서 십자가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십자가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3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내 생각에 그들은 그녀의 재판관들이었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3 남자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곧이어 그들은 서류를 든 2 남자를 따라 방에서 나갔다. 그 순간
튼튼한 작업복을 입은 거칠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들어와 먼저 빨간 카펫을 걷어내고 단상을 치우자 방은 텅 비워졌다. 그리고 가림막을 걷어내자 그 뒤로 특이한 가구 몇 개가 보였다. 하나는 양쪽 끝에 나무 기둥이 달린 침대 같아 보였는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목마가 놓여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과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줄이 여러 개 있었는데 현대식 체육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방이 정리되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검은 옷을 입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으로 얼굴은 초췌하고 엄숙한 표정이었다. 그 남자의 모습은 나를 전율하게 만들었는데 그의 옷은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얼룩져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 느리고 위험 있게 행동했다. 거친 외모와 지저분한 복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은 그의 공간이고 그의 지위를 따를 것이었다. 그는 왼쪽 팔에 얇은 밧줄을 감고 있었다. 여인은 그를 위아래로 살펴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심지어 도전적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사제는 달랐다. 그의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창백했고 나는 그의 높고 경사진 이마에서 반짝이며 흐르는 땀을 보았다. 그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구부려 여인의 위에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왼팔에 감아둔 줄을 가져다가 그녀의 손에 묶었다. 여자는 남자가 하는 동안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런 다음 그는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고 허리보다 약간 높은 나무 목마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는 목마 위에 그녀를 들어 올려 눕혔는데 목마에 등을 대고 얼굴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였다. 사제는 공포에 떨며 방에서 황급히 뛰쳐나갔다. 여자의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발은 목마의 양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거친 남자들이 그녀의 발목에 끈을 묶고 다른 쪽 끈을 돌바닥 철제 고리에 고정시켰다. 이 불길한 준비를 지켜보자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그 공포에 매료되어 기이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 남자가 양손에 물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다른 남자가 세 번째 양동이를 들고 뒤를 따라와 나무 목마 옆에 놓았다. 두 번째 남자의 손에는 손잡이가 달린 나무 국자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검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검은 물건을 들고 다가왔는데 꿈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가죽 깔때기였다. 남자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깔때기를 밀어 넣었는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몸부림쳤고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반대편 벽에 기괴한 은색과 검은 빛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거대한 서재에 누워 떨고 있었다. 19세기로 돌아온 것에 나는 매우 안도감을 느꼈다. 중세의 지하실에서 벗어나 인간의 심장을 품은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나는 온몸을 떨며 소파에 일어나 앉아 감사함과 공포가 교차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이런 일을 벌이는 악당을 신이 벌하지 않았다니. 이 모든 것은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 어둡고 잔인했던 시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욱신거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가슴속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큰 공포감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공포와 맞닥뜨렸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었다. 나는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앉아서 커다란 방을 지나 다가오는 어두운 형체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 형체가 달빛이 비치는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것은 데이커였고 그의 얼굴은 나만큼이나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자네였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커. 다시 보니 반갑네. 나 지옥에 다녀왔어. 아주 끔찍했지. 그럼 비명을 지른 게 자네였나? 그런 것 같아. 집안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고. 하인들 모두가 겁에 질렸어. 그가 성냥을 켜서 램프에 불을 붙이고 벽난로에 몇 개의 장작을 던져 넣으며 말했다. 세상에, 친구, 자네 얼굴이 창백하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야. 그래, 한둘이 아니었어. 그럼 이 가죽 깔때기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이 저주받은 물건 옆에서 잠들고 싶지 않아. 데이커가 웃었다. 난 자네가 흥미진진한 밤을 보낼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 비명소린 새벽 2시에 듣기엔 그다지 유쾌한 소리는 아니더군. 어쨌든 끔찍한 사건을 본 모양이야. 어떤 끔찍한 사건? 물고문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왕의 특별한 신문이라고 불렸었네. 끝까지 봤나? 아니, 다행히도 시작되기 전에 깨어났어. 아, 그래? 자네에겐 다행이군. 난 3번째 양동이를 부을 때까지 버텼지. 어쨌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그들은 모두 무덤 속에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목적을 잃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꿈에서 본 게 뭔지 자넨 전혀 짐작도 못하겠지? 어떤 범죄자의 고문을 본 것 같은데 만약 그녀의 범죄가 처벌의 엄중함과 같다면 그녀는 정말 끔찍한 범죄자임이 틀림없어. 그래, 그나마 조금 위안으로 삼을 수 있지. 데이커가 가운을 여미며 벽난로 가까이 웅크린 채 말했다. 그 여자는 그만한 고문에 어울리는 죄인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녀가 맞다면 말이야.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 데이커는 대답 대신 선반에서 낡은 양피지로 덮인 책 한 권을 꺼냈다. 자, 이걸 좀 들어보게. 17세기 프랑스에서 펴낸 책인데 대충 번역해서 읽어주겠네. 내가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었는지 아닌지는 자네가 판단해 보라고. 죄수는 그녀의 아버지인 뒤레 디브레와 그녀의 2 형제, 한 명은 시민 부관이고 다른 한 명은 의회의 의원인 디브레 형제. 이 3사람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의회에 드르넬 법정 소환되었다. 그녀는 온화한 외모에 키가 작고 피부가 고왔으며 푸른 눈을 가졌기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범의 이름을 밝히도록 강요하기 위해 강제로 입에 물을 주입하는 신문을 받게 한 후 그레브 광장으로 끌고 가 참수하고 그녀의 시신은 불에 태워져 재가 바람에 흩날리도록 판결했다. 1676년 7월 16일. 흥미로운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없어. 2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이런, 너무 앞서가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지. 잘 들어보라고. 신문이 진행되던 당시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쓰여 있으니까. 집행인이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밧줄을 보고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순순히 내밀었다. 어떤가? 그래. 맞아, 그랬어. 그녀는 조금도 떠는 기색 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한 나무 목마와 쇠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세 개의 물통에 이르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모든 물은 나를 익사시키기 위해 가져온 것이죠. 이봐요. 나처럼 작은 사람이 저 많은 물을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고문의 세부 사항도 읽어줄까? 제발 그러지 말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오늘 밤 자네가 본 장면이라는 걸 증명해줄 문장이 있어. 선한 아베 피로는 그에게 고해한 참회자가 겪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자, 이제 좀 믿어지나? 완전 믿어. 진짜로 같은 사건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렇다면 그토록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그 여성은 대체 누구지? 대답 대신 데이커는 내 옆으로 와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램프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불길한 가죽 깔때기를 집어들더니 램프 가까이 들어올려 황금 테두리를 비추었다. 이렇게 보니 전날 밤보다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후작의 이름이 아니라면 후작 부인의 이름을 표시했다라는 걸 동의하겠지? 마지막 글자가 B라는 것도 말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다른 글자들은 MM, 소문자 D, 또 소문자 D, 그리고 마지막 대문자 B.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두 개의 작은 D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 오늘 밤 내가 읽어준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살자이자 살인자 중 한 명인 마리 마들렌 디브레, 그러니까 브랭 비리에르 후작 부인의 공식 재판 기록이네. 나는 이 사건의 비범함과 데이커가 밝혀낸 증거의 완벽함에 압도되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하게 그 여인에 대한 끔찍한 행적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방탕했으며 병든 아버지를 냉혹하게 오랜 시간 고문했고 변변찮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살해했다. 나는 또 그녀가 최후에 보여준 용기가 그녀의 죄를 어느 정도 속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모든 파리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동정하고 그녀를 살인자라 저주한 지 며칠 만에 순교자로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깔때기에 그녀의 이니셜과 신분 표시가 새겨져 있었을까? 중세에는 귀족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치더라도 고문 도구에까지 자기를 새겨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도 그 점이 의아했지. 데이커가 대답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 수장이었던 라 애니가 이 으스스한 깔때기를 기념품으로 손에 넣은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지. 프랑스의 후작 부인이 특별 신문을 받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깔때기에 이니셜을 새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을 거야. 그럼 이건? 내가 깔때기 목주변에 새겨진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잔인한 암컷 호랑이였네. 다른 호랑이들처럼 그녀의 이빨도 강하고 날카로웠던 게 분명하지.